재산을 익명의 여자에게 남겼다고요? 조민석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낭독된 그 순간 그 안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미안하다, 그때 너를. 그 문장이 무얼 의미하는지 민석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건 그 재산의 수혜자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라는 사실이었다. 이하나. 누구지? 그게 사람 이름이 맞나? 장례식장엔 수많은 조문객이 오갔다. 고인의 명성만큼이나 조용한 분위기였다. 조영수 회장. 국내 중견 건설사 창성건설의 창업자. 평생 일밖에 모르던 남자. 가정은 늘 뒷전이었다. 민석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결국 그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민석은 장례식장의 입구에 서서 익숙한 얼굴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민석 씨. 이름만 다를 뿐 다 똑같은 위로의 말들. 민석은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장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인이 들어섰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입술조차 붉게 물들이지 않은 지나치게 단정한 복장의 여자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헌화대를 향해 걸어갔다. 흰 백합 한 송이를 내려놓은 뒤 뒤쪽 빈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민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다. 누구지, 저 여자? 장례가 끝나고 고인의 변호사라는 남자가 나타났다. 나이는 50 중반쯤.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난 그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빈소 한편에서 민석을 따로 불렀다. 유언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민석은 심드렁하게 말했다. 아버지 성격에 그런 거 남겼을 리 없어요. 그러자 변호사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건넸다. 2달 전 조 회장님께서 직접 저희 법무법인에 작성 의뢰하셨습니다. 공증도 완료되었고 이건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열었다. 전 재산을 이하나에게 남긴다. 민석은 몇 번이나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이하나. 그 이름은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기억도 주지 않았다. 이 사람 누구죠? 민석이 묻자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희도 정확한 신원은 모릅니다. 다만 조 회장님께서 이 유언장을 쓰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산은 반드시 그녀에게 가야 한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 여자 오늘 장례식에 왔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는다고요? 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러자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또 하나의 봉투를 꺼내 건넸다. 개인 유서라 쓰인 봉투. 민석은 손끝을 떨며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 그저 단 한 줄. 미안하다.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석은 숨을 삼켰다. 이건 아버지답지 않았다. 죽기 직전까지도 숫자와 계약서만 들여다보던 아버지였다. 미안하다고. 누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때 민석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 하나. 장례식 내내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 여자. 검은 모자에 감춰진 얼굴. 그녀는 분명 무언가 알고 있다. 그날 밤 민석은 장례식장 CCTV를 확보했다. 한 프레임씩 넘겨가던 중 그녀가 도착한 시간과 번호판이 찍혔다. 경기도 일산 번호. 흰색 SUV 차량. 민석은 바로 사설 흥신소에 의뢰했다. 이 번호 차량 소유자, 이름과 주소 추적해주세요.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다. 차량 등록자 이하나. 그 순간 민석의 눈이 흔들렸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이름도 주소도 정확히 기재돼 있었다. 그리고 출생년도 1985년생. 그녀는 38세였다. 민석은 즉시 차를 몰고 일산으로 향했다. 낮은 언덕 위 단독주택,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빨래가 널린 마당. 그녀는 그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전혀 재벌에 숨겨진 후계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민석은 차 안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햇빛 아래 웃으며 화분에 물을 주던 그녀. 그 모습은 한없이 평범하고 한없이 낯설었다. 그리고 민석은 중얼거렸다. 당신 누굽니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 여자의 정체.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단 한 줄의 유서.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 문장이 의미하는 진실은 상상도 못할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석은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핸들 위에 이마를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은 복잡했다.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주택. 그 속에 사는 여자가 정말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아버지가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사람. 핸드폰 화면에는 이하나의 주민등록 등본과 차량 등록증 사본이 떠 있었다. 정확했다. 이 여자는 분명 실존 인물이었다. 민석은 차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내렸다. 울타리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햇살 아래 흐드러지게 핀 장미 앞에서 물조리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전혀 수상한 구석이 없는 평범한 여자. 하지만 민석은 믿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이런 사람에게 왜 전 재산을 넘겨준 거지? 그는 잠시 더 지켜보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 현관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고 담백했다. 혹시 이하나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쓰고 있던 장례식 때와 달리 이젠 얼굴이 환히 보였다. 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름답다고 말하기엔 너무 담백했고 차갑다고 하기엔 너무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그녀는 물조리를 들고 있었고 손톱에는 흙이 조금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민석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혹시 장례식장에 계셨던 분이죠?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민석입니다. 조영수 회장의 아들입니다. 이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해요. 그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잖아요. 민석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유언장 보셨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저도요. 민석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사이였습니까, 아버지와? 왜 전 재산을 당신에게 남긴 거죠? 이하나는 가만히 민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그 집에 들어섰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엔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풍경화 하나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육아서와 심리학 책이 반쯤 꽂혀 있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이럴 리가 없는데. 애 키우는 집 분위기잖아. 민석은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러다 테이블 위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이하나가 함께 웃고 있었다. 아이의 나이는 대여섯 살 정도로 보였다.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민석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결혼했었나요? 이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럼 아이 아버지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건 말하기 어렵네요. 민석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 정도는 밝혀야죠. 당신 정체가 뭐냐고요. 이하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분이 원하셨던 건 조용히 사는 거였어요. 저도 그걸 지켜드리려고 했고요.
그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민석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분 조 회장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아버지 같은? 제 삶이 가장 힘들었을 때 도와주셨어요. 제가 낳은 아이를 저 혼자 키우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등을 돌렸지만 그분만은 저를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민석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도와줬다고? 아버지가? 그는 평생 가족에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었다. 혹시? 민석은 문득 끔찍한 상상을 했다. 그 아이 제 아버지 아이입니까? 이하나는 깜짝 놀란 듯 민석을 바라보았고 이내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분과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민석은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걸 가져갔죠. 이하나는 묘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요. 아버지께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이 가진 이름, 그 배경, 모든 건 그분 덕분이에요. 전 이름도 없이 숨어 살았어요. 민석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문이 피어올랐다. 이 여자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아버지는 왜 이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했을까? 그는 일어나며 말했다. 알겠어요. 당신 말 일단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납득은 안 됩니다. 진실이 뭔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이하나는 민석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어머니에게 가보세요. 그 말에 민석은 멈칫했다. 어머니요? 그분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많을 거예요. 그때 그 일에 대해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민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집을 나섰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차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 맴도는 건 단 하나의 의문이었다. 아버지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는 건가? 그러나 민석은 아직 몰랐다. 그가 돌아가게 될 어머니의 집안에는 그가 평생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조용히 봉인되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민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하나라는 여자의 말들을 곱씹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 어머니에게 가보세요. 그 한 문장이 자꾸만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몇 해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조용한 병실에서 기억을 잃고 말을 잃고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았다. 민석은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의 침묵이 어쩌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모처럼 햇살이 따뜻했다.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풍경이 어쩐지 어색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는 말해줘야 해요. 요양병원 3층. 창가에 위치한 308호. 그 방 안에 민석의 어머니 윤정이가 앉아 있었다. 회색 가디건을 걸친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석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나야. 민석이. 윤정이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딘가 흐릿했다. 하지만 분명 인식은 하고 있었다.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민석아.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장례는 잘 마무리했어요. 그 말에 윤정이의 눈의 순간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다. 그런데 민석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유산을 다 어떤 여자에게 남기셨어요. 이하나라는 여자예요. 엄마는 그 사람 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정이의 손이 덜덜 떨렸다. 손등위로 핏기가 사라졌다. 민석은 직감했다. 어머니는 알고 있다.
엄마 진실이 뭐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왜 그런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 유서에 미안하다.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만 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윤정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그건 그 애 때문이야. 그 애? 누구요? 윤정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25이던 해였어. 너는 갓 돌을 지난 아기였고, 아버지는 회사 일이 바빠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한 얼굴로 들어왔어. 나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지. 그때 아버지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 그 애가 입원했어요. 민석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몰래 열었고 그 안엔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어. 갓 태어난 신생아 사진과 함께 당신 아이예요. 라는 메시지.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그럼 설마.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에게는 혼외자식이 있었어. 그게 이하나야. 그 애는 태어나자마자 심장기형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그 여자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했지. 그때 내 아버지가 돈을 보냈어. 하지만 민석은 다급히 물었다. 하지만 뭐예요? 윤정이는 모굴대를 타고 내려오는 눈물을 삼켰다. 그 여자가 죽었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아이를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아버지는 그때 그 애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 수술을 시켰고 법적으로는 입양도 못한 채 조용히 병원에 맡겼어. 민석은 망연자실했다. 그럼 이하나는 내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민석은 곧장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록된 병원 기부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3일 후, 그는 충격적인 문서를 손에 넣었다. 국립서울아동병원 기형심장센터 조영수명의 정기기부 내역. 수혜자 이하나 1995년 수술 기록 첨부. 기록 속엔 수술 당시 상황과 보호자 정보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보호자 조영수. 응급연락처 윤정희 배우자 전화 연결 실패. 민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어머니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알고도 묻고도 따지지 않았다. 왜? 왜 이토록 오래 숨기고 있었던 거지? 그는 병원 기록 복사본을 손에 쥐고 다시 이하나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나랑 같은 피였군요. 이하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석은 종이를 건넸다. 1995년 당신의 심장 수술 기록이에요. 보호자 이름 보이시죠? 이하나는 천천히 종이를 읽었다.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당신이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걸. 민석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군요. 당신은 아버지에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까? 이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스스로 가족이 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죄책감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으니까요. 민석은 다시 묻고 싶었다. 아버지는 왜 유산을 남겼을까? 그건 속죄인가 보상인가 아니면 유일한 애정의 표현이었을까? 하지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하나의 입에서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석은 혼자 차 안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유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미안하다.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문장의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석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잠이 아니라 마치 불 꺼진 복도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진실은 하나둘 밝혀졌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날 그 여자가 죽었다고 했지.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갔다고 했어. 근데 왜 병원 기록엔 어머니 이름이 남아 있었을까? 민석은 노트북을 열고 병원 기록 사본을 다시 확인했다. 조영수 보호자. 그리고 응급 연락처 윤정희. 왜 그 이름이? 어머니는 그 일을 알고 있었다. 단순히 알고만 있었던 걸까? 아니면 훨씬 더 깊게 연루되어 있던 걸까?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아버지의 서재. 그곳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아버지의 생전 자택으로 향했다. 상속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유산 분쟁이 확정되기 전까진 민석도 입장에 있는 가족이었다.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대문, 차가운 쇠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여전히 정갈했다. 관리가 안 됐을 법도 한데 청소가 누군가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듯했다. 누가 다녀간 거지? 민석은 주변을 둘러보다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 한기와 함께 묵직한 공기감이 온몸을 감쌌다. 책장은 여전히 정리정돈되어 있었다. 민석은 책 한 권 한 권을 살폈다. 표면적으로는 회계, 건축, 경영 관련 서적들. 그러나 중간에 꽂혀 있던 오래된 가죽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다. 소유 목록 개인장부. 민석은 그 자리에서 노트를 펼쳤다. 노트 안에는 날짜와 주소, 사람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부동산 명의 리스트, 해외 계좌 정보, 그리고 몇몇 낯선 이름. 그중 하나가 그의 눈에 박혔다. 이은정 1995.02 14입원비 생활지원 3개월 지급. 이은정. 그건 분명 이하나의 친모 이름이었다. 민석은 장부를 계속 넘겼다. 그리고 결정적인 항목을 발견했다. 1995.03 구 이은정 사망 처리 완료. 장례비 정산 서초구 장례식장. 이하나 퇴원 후 요양보호 위탁 비공개 주소. 비공개 주소. 이건 뭐지? 노트 옆에 접힌 종이를 펴자. 거기엔 고아시설 입소동의서 사본이 붙어 있었다. 민석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주소를 검색했다. 서울 외곽의 한 산자락 아래에 위치한 샘물의 집. 지금은 폐원된 지 10년이 넘은 곳이었다. 민석은 바로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왜 이걸 숨긴 걸까? 왜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이 시간 후 폐쇄된 시설 앞에 도착한 민석은 철제 대문을 살폈다. 녹슬고 부서진 울타리, 부서진 간판, 하지만 안쪽은 놀랍게도 깨끗했다. 누군가 여전히 드나들고 있는 흔적. 철문을 밀고 들어간 민석은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곰팡이 냄새. 하지만 한 방만은 정리된 듯한 분위기였다. 아이들 사진이 걸린 벽. 그리고 그중 하나. 한 여자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사진. 민석은 그 얼굴을 알아봤다. 이하나.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 하지만 눈빛은 같았다. 그때였다. 여기 왜 오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민석은 돌아봤다. 늙은 여성이 거기 서 있었다. 수녀복을 입은 채. 여기 예전 원장이신가요? 당신은? 조민석입니다. 제 아버지가 이곳에 한 아이를 위탁했다 들었습니다. 이하나라는 아이예요. 수녀는 잠시 민석을 응시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기억납니다. 조용하고 아주 착했죠. 다른 아이들이 놀려도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매주 누군가가 찾아와 책을 전해주곤 했죠. 대부분 남자분이셨어요. 혹시 그가 제 아버지입니까?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분은 이름도 남기지 않고 책과 돈만 놓고 가셨어요. 하지만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날. 민석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요. 1996년 5월에 이곳에서 아이가 실종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이하나입니까? 수녀는 그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일은 저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단지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고 며칠 후 낡은 노트 한 권만 복도에 남아 있었어요. 노트요? 무슨 노트요? 수녀는 말없이 안쪽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를 꺼내 건넸다. 민석은 노트를 열었다. 그 안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곳을 떠납니다. 나를 찾지 마세요. 민석은 그 글을 보며 손을 떨었다. 하지만 왜요? 왜 아이가 자발적으로 떠난 겁니까? 누군가 데려간 건 아니고요. 수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난 확신했죠.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을 피해 숨으려 했다는 걸. 민석은 그 노트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아이 그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까? 수녀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민석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채 차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이하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실종됐었죠? 이하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네. 민석은 물었다. 왜요? 왜 그렇게 떠났어요? 이하나는 대답했다. 그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더 고통받을 거라 믿었어요. 민석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결국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고, 나는 그 사실을 30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러나 민석은 몰랐다. 그 모든 진실 위에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봉인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는 것을. 민석은 한밤중 다시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 서재 불을 켠 채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와 병원 기록, 그리고 오래된 노트들을 바라봤다. 모든 퍼즐이 거의 맞춰진 듯 했다. 아버지의 숨겨진 딸, 고아로 자란 이하나, 어머니가 알면서도 침묵했던 지난날의 비밀. 하지만 어딘가 하나가 이상했다. 만약 이하나가 진짜 아버지의 딸이라면 왜 DNA 검사 한 번 없었던 거지? 왜 입양도 안 했고 왜 보호자 명의도 일관성이 없었을까? 민석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보관 기간을 확인했다. 법적으로는 10년이지만 당시의 환자가 미성년자였고 위탁 보호였기에 기록은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민석은 국립서울아동병원에 자료 요청을 넣었다. 며칠이 걸릴 줄 알았던 그 요청은 뜻밖에도 당일 저녁 메일로 도착했다. 메일 제목은 단순했다. 비공개 요청 자료 전달 조영수 보호자 관련 환자 기록. 민석은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1995년 유전자 감별 검사라는 항목을 발견했다. 눈이 번쩍 떠졌다. 이런 게 있었어? 아버지가 DNA 검사를 했다고.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내용을 열었다. 환자명 이하나. 검사 항목 친자 확인 검사. 검사 대상자 조영수. 결과 친자 관계 아님. 민석의 뇌가 정지했다.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누구 아이야? 민석은 숨이 턱 막혔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모든 이야기. 윤정희의 고백. 아버지의 장부. 병원의 장례비 내역. 전부 거짓이었나?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왜 아버지는 친자도 아닌 아이를 지켰을까? 왜 전 재산을 남겼을까? 그리고 문득 그는 아버지의 유서 마지막 줄을 떠올렸다. 미안하다.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너는 이하나가 아니었던 것일까? 민석은 서재 안금고를 다시 확인했다. 이미 한 번 열었던 금고. 그 안엔 단 한 개의 USB가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USB를 연결했다.
폴더는 하나. 트루스 1994. 비디오 파일 하나. 녹취 은정 2번 일기. 민석은 숨을 삼키며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낡은 병원 복도. 희미한 형광등.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나는 오늘 이 아이를 낳았다. 그 사람의 아이는 아니야. 하지만 그는 나를 살렸다. 내가 빚에 쫓기고 이 아이의 생부가 도망쳤을 때 그 사람은 묻지 않고 병원에 데려갔다. 나는 거짓말했다. 이 아이가 그의 아이라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그는 믿지 않았다. DNA 검사도 했고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날 돕고 아이를 보호했다. 나는 죄인이야.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증오하겠지. 그래도 이 아이는 잘 살아야 하니까. 영상은 끝났다. 민석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자기 아이도 아닌데 그냥 도와줬던 거야? 그 여자를, 그 아이를. 민석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들어 이하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신 집 앞으로 갈게요. 30분 후. 이하나의 집 앞.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민석이 조용히 USB를 내밀었다. 당신도 이걸 알아야 해요. 이하나는 손을 떨며 영상을 재생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렀다. 한참 후. 그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숨을 죽이고 흐느끼며. 저는 아버지의 딸도 아니었어요. 민석은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지켰어요. 진짜 딸이 아니어도 그건 진짜였어요. 이하나는 눈물 속에 웃었다. 그분은 저를 가족이라 불렀어요. 한 번도 말로 하진 않았지만 매년 내 생일날 책을 주셨죠. 편지도 없이 선물도 없이 책 한 권. 그 안엔 항상 낙서가 있었어요. 첫 장에 조그맣게. 이하나는 책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첫 장에는 손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강하게 살아라. 넌 내 선택이었다. 민석은 그 문장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이 이하나의 손 위에 닿았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피보다 더 깊은 선택. 이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그때 너를. 그 말은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일 수도 있겠네요. 지키지 못한 사람도, 속였던 사람도, 그리고 끝까지 남겨진 사람도.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유산은 사라졌지만 진실은 남았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제야 온전히 이해됐다. 미안하다. 그때 너를. 그건 누군가를 위한 문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용서였던 것이다.